네, 환영합니다. 벌써 3회째예요. 여러분 아주 얼굴 환하고 좋습니다. 자, 기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을 한번 쫙 찢어서 귀에다가 한번 걸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눈을 뒤에다가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이 뒤통수에다 묶어봐요. 눈꼬리를.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머리를 확실하게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운차고 활기차고 또 씩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하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쉬운 걸 못하는 나라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 못할까? 생각이 틀려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올바릅니다. 그 올바른 생각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가 됐을 때 대한민국은 더 번영할 수 있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유 안에 우리가 우리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 연립을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개방성 이 내용이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 민주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활발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 자유 속에서만 가능한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포용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 자유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유에는 매우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뭐냐면 바로 재산권입니다. 내 거 내 거가 분명할 줄 알아요. 그걸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법치라고 하고 그 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은 그냥 봐주지. 이 사람 물건을 좀 빼앗는 거나 이 사람 목숨을 빼앗는 거나 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을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적당히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정신이에요. 그런 사회가 안정된 사회고 법질서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법치의 혼란기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법이 안정된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여기에 계신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속에 새마야 될 그런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협소해요. 앞으로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미래를 같이 하는데 어떤 규칙, 그다음에 어떤 약속으로 어떤 생각으로 같이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생각들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퍼졌을 때 그 올바름에 의해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목조목 올바르게 잘 표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뭐 모든 사람이 다 수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상한 분은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은 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멋진 그러한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교본은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또 이 미래를 같이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입학제에 대해 발표할 고영빈입니다. 현재 사립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제라는 명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 재정난은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수익사업과 기부금을 제외하면 대학 재정의 약 70%를 온전히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호 입학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토론 동아리 활동과
교직 강의를 바탕으로 오늘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대학 등록금 인상 정책이 해제되자마자 당장 올해부터 인서울 주요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약 5%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등록금 인상 정책보다 대학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각 사립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가치와 권학 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기여입학제도입니다. 미국의 아이리비그 대학에서는 이미 기여입학제인 레거시 제도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레거시 제도를 통해 마련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부모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최하위 소득 5분위 가정에서 상위 1%로 이동한 비율은 아이비리그 대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들은 명문대학에 입학한 후 다양한 장학 지원 혜택을 받아 상징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여입학제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의 학생 모두 윈윈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여입학제도를 통해 정원의 1%를 추가로 뽑는다면 사립대학은 해마다 최소 300억 원부터 최대 1천억 원의 특별교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비를 장학금, 강의 보조비, 대학 펀드에 활용한다면 대학은 더욱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여입학제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큰 돈과 학위를 직접 교환한다는 비판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주며 대학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학 재정난 해결과 대학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된 방안임을 강조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정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 그 이면을 주제로 발표할 거고요. 크게 세 가지 논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 시대, 결국 최저임금 1030원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행복한 핑크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의 경제적인 그 부담 가중과 그로 인한 고용의 축소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과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영세 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73.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최저임금 10,000원도 아니었죠. 한국노동연구원도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6.8%까지 오를 경우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물가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겠죠. 이런 경향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더 두드러질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금 체불 가능성인데요. 평범한 편의점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 한 명 쓰면 세전 월급 296,270원입니다. 근데 편의점주는 인건비만 부담하지 않죠. 가맹사업비도 부담하고 매달 비싼 그 임대료도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이 유동적이지 않을 때 임금 체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저는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요. 임금 체불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1조 8,600억을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의 인상, 고용 축소, 그리고 임금 체불의 가능성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더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를테면 일본처럼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특히 고용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둘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의 예외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과도한 개입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개입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그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권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보호무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무역의 문제점은 6.5 대 73.5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년부터 1820년까지 인류는 6.5배 생산 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이후 190여 년의 기간 동안 73.5배 생산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을 통해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찬란한 번영의 핵심에는 자유의 확장이 있었고 자유무역은 그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은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의 제약을 불러오고 또 정치적 긴장을 확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이제 전 세계 보호무역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정한 큰 물결을 우리가 물리기 어렵다면 우리의 외교력을 극대화해서 이 조치가 거칠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입법부 차원의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이 가치동맹 확장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실용 외교 등에 대한 큰 틀의 컨센서스를 입법부가 도출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원 외교 등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부의 외교를 서포트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는 이 외교적 레버리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두 축인 한일 양국이 전방위적 분야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낸다면 자유롭고 열린 세계 질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이코노미스트지와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 확대, 한일 관계 심화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규정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 가장 뼈아픈 지점은 일일 투쟁 정치로 인해서 이 담론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론의 공간이 사라지고 일일 투쟁 정치가 심각해질 때 정치는 분열되고 국민 또한 더 양극화됩니다. 내치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외치에서부터 그 합의점을 도출해 가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퇴근의 정석을 넘어 유형 근로제에 대해 이야기할 김나영입니다. 모두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의 정석 근무 방식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식이 AI와 협업하고 글로벌 시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현재 경제 상황에 여전히 적합할까요? 유형 근로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근로제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업무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유형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이 평균 20%, 직원 만족도는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형 근로제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형 근로제는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합니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형 근로제는 육아 중인 부모,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령자, 그리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유형 근로제를 적극 도입한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평균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유형 근로제는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유연 근로제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직률이 평균 25% 정도 낮았습니다. 이는 유연 근로제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연 근로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전제로 한 현재의 노동법 체계를 정비하여 근로시간과 계약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연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원격 근무 플랫폼, 데이터 보안 기술, 그리고 디지털 협업 도구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입니다. 일부 기업과 노동자들은 여전히 유연 근로제가 업무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유연 근로제의 장점을 알리고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 아래에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다면 경제의 발전 그리고 삶의 풍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신발을 신고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효율적이고 또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유연 근로제는 경제와 노동 시장에 맞춰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신발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낡은 고용 관행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곡법 개정안,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오서연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드신 밥 한 공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매일 당연하게 먹는 쌀이기에 깊이 생각해 본 적 없겠지만 이 가치는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원리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레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강제하려는 법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비효율적인 법안입니다. 네, 먼저 현재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여서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이러한 쌀 매입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양곡법 개정안의 안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은 64만 톤, 이를 매입하는 데 드는 예산은 약 1조 4,042억 원, 그리고 이를 보관하는 데도 연간 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 아니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정부의 매입 의무가 보장되면서 농민들은 쌀을 과잉 생산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며 다양한 투자 기회가 희생되는 등 다양한 기회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2019년 세계 곡물 자급률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8%, 12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습관은 변화했고 쌀 소비량은 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쌀이 아닌 밀입니다. 일본은 밀을 생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70년대 4%에서 현재 15%까지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밀 소비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자급률은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밀농사로의 전환을 보조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인 농법 교육과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조금 더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일정 물량의 쌀을 저율 관세 할당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을 규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쌀의 수출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곡물 무역을 활성화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스마트 농업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을 왜곡하고 농민과 국민 모두를 해치는 그저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는 크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제적 부담과 신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김리나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교육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높은 비용과 시장 경제 부조화로 인해 자칫하면 교육과 경제 모두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출판사와 민간 AI 기업들의 협업하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기존 서면 교과서보다 10배 이상 비싼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부담이 교육청으로 전가가 될 경우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들의 초기 투자했던 비용들을 감안하지 못하여 비싼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자꾸 AI 교과서를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초기 투자를 했던 기업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줌과 동시에 나아가 신뢰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필수 교과서가 아닌 선택적 학습 자료로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서 중 하나로서 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범대 학생으로서 다양한 학생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점은 정말 학생들마다 다 다르구나 였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AI 교재를 본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는 나아가 교육 시장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에게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지원책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학원이나 가정학습, 성인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이에 AI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AI 필수 시대에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AI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맞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AI 교육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과는 신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디지털 교육의 변화가 미래 교육의 질적 향상과 AI 산업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 목표 완화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백지훈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는 키우고 있는 식물과 자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식물을 선택하였다면 우리는 인간을 죽인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저탄소 정책은 식물을 우선시하고 인간을 도외시한 비도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스피치에서 기존의 탄소 중립 목표의 문제점과 인간과 환경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탄소 중립 목표는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를 급속도로 저감하는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탄소 배출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더 값싸고 효과가 좋은 자원 대신 더 비싸고 효율이 낮은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할 때 매년 경제 성장률 0.3%의 손실이 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 정책을 성급하게 시행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전년도 대비 1%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는 저탄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2024년 UN 기후변화 회담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많은 강대국 지도자들이 불참하였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13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리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미래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우리나라만 이뤄지기 힘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는 과도한 부담을 안고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탄소 중립의 계획 연도를 2100년까지 연장하고 더욱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기후테크 특허를 전 세계에서 3위를 달성할 정도로 친환경 기술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창성, 범용성 등의 지표는 10위 정도로 특허 출원 건수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시도가 있었지만 기술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협치를 통해 기후테크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와 환경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제는 성급한 목표 설정 대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턴 기업 없는 한국, 기업에게 척박한 불모지 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남궁석이라고 합니다. 과거 선진국들은 오프쇼어링, 즉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생산기지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며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제품 설계는 선진국에서, 생산과 원재료 조달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며 소위 국가 간 분업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최근 개도국의 인건비가 점차 상승하면서 낮은 비용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즉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근 5년간 리쇼어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국이 국내 기업들에게 있어 척박한 불모지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한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이 미비한 이유를 좀 대내외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각종 규제와 고비용 구조로 인해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을 가집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즉 태업과 같은 그런 노조의 강성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에 배상을 받을 권리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그런 취지, 좋은 그 의도를 가지지만 기업 입장에서 있는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죠. 둘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수출 의존도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선진국들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그리고 내년 시행 예정인 EU CBAM과 같은 제도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에게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수 진작보다는 해외 공급망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현대 자동차 전기차인 코나 EV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되어야만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이는 한국이 리쇼어링 대신에 해외 생산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한국은 기업들에게 척박한 불모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포퓰리즘 규제를 버리고 이제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기업들에게 비옥한 토양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의 방패와 공정 경쟁의 나침반이 되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할 박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최근 한국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해외 경쟁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도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피해 업체의 기술 인력을 영입하여 기술을 부정 취득한 사건입니다. 해당 기업은 배터리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지만 이와 같은 기술 도용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고 기술 리더십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OLED 기술,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모두 이러한 유출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근간인 공정 경쟁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시장 경제의 중요한 원칙인 보상의 공정성을 실현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창의적인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야 이러한 혁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 체계가 타자에 의해 위협된다면 기업은 구태여 위협을 무릅쓰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기술 발전의 정체와 경제적 퇴보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제지식재산권 기구와 협력하며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도용 방지를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나 법적 제재 이행에 관한 협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무역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에서 기술 유출 대응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내 법제도의 강화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정하여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한들 실제 기업 간의 분쟁 사례를 들여다보면 미국 배상액의 중앙값이 약 65억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약 1억 원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가치를 반영한 최소 배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증거 수집 및 보존 절차를 표준화하여 원활한 손해액 산정을 도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자유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속가능케 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오늘 논의한 이 주제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더 나은 시장 경제를 만들어가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성우빈입니다. 집값 안정, 주변 시세 안정,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9월에 진행된 청담로의 1순위 청약 경쟁률 667.3대 1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반포동 레미아 원펜타스 527대 1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약 열풍. 이렇게 청약 열풍을 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산제가 적용된 지역은 집값 상승의 보증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쏠려 외려 주변 시세를 올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분양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품질 저하, 더 나아가서 안정성 문제로 기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인데요. 초과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상제 지역은 공급 주체 입장에서는 공급하기를 지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집값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로또 청약으로 소수의 수요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 품질 저하, 장기 공급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장 경제의 근본인 수급 가격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형해화하고 있는 분상제. 더는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분상제, 종부세, 이런 시장을 억제하는 규제들은 전부
집값 안정, 서민주거 복지 안정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만을 믿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방기한다면 오늘 대회 주제인 시장경제 자유를 통한 경제적인 풍요,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합니다. 시장에서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의 시작은 분상제 폐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하여 말하고자 하는 이원석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과 활동은 곧 경제 성장과 국가 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동시에 규제 체계는 기업 성장과 활동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장할수록 적용되는 규제가 증가합니다. 최대 342개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규제 회피 비용을 증가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신산업 및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변수가 된다는 것, 여러분 또한 공감하실 겁니다. 청중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세 가지 규제 방안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규제 중 10년 이상 된 규제는 약 25%, 20년 이상 된 규제는 약 30%입니다. 과거의 규제가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해도 지금에 발생되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혁신이 부족해지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벗어나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기업들이 지금보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처럼 테슬라와 같이 자율자동차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자율주행 기능 전환 여부와 사고 기록계 설치와 같이 일정 조건만 기능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자율자동차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여러분 또한 공감하실 겁니다. 즉,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정부가 규제 입증과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정부가 직접 입증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하나로 꼽히는 탁상 공론식 정책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증하는 일몰제에 대한 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면 이 또한 규제의 역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 규제는 공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규제 개혁으로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 의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체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가 간의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광역시에 7만 평 규모의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 이런 부유한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쉽게도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진도준 이야기가 아닌 바로 눈물 나는 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부동산의 금전적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정책의 희생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산의 외가로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요. 일련의 사건으로 부모님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 도시구역, 일명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바람에 골칫덩어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7만 평 규모의 부동산이 어떻게 골칫덩어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린벨트 제도에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개인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체의 개발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자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조차 제가 마음대로 자르지 못합니다. 환경보호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이 해당 부동산의 개인 소유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가 무언가 보상이라도 해줄 줄 알았지만 저는 국가로부터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꼬박꼬박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매우 중요하죠.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보호합니까? 왜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책임은, 그 손해는 개인이 지고 생색은 국가가 냅니까?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제도는 정치권의 이권에 의해서 해제되었다, 지정되었다를 반복합니다. 평시에는 그린벨트로 규정하여 개인이 개발하지 못하는 손해를 감당하게 하고 개발 시에는 공공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강제 수용하여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지금 제가 세계 사회주의 국가, 제가 뭐 좌표를 잘못 찍어서 북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포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개인의 자유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고 효능도 없고 제도의 본 목적성도 잃어버린 채 악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제도, 세제 혜택 등 적절한 보상 제도를 갖추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국가가 수용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본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원장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 땅이 제2의 분당, 제2의 판교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주주환원을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김경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 기업의 주가가 다른 비슷한 규모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해 보자면 먼저 PBR의 경우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608개 중 PBR이 1을 넘지 못한 종목은 약 1,100개로 집계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그 1을 넘지 못한 종목도 약 500여 개로 적지 않은 숫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으로 PER의 경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PER을 계산해 보았을 때 한국 상장 기업은 약 14.2배로 이는 선진국 19.7배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한국 주식의 저평가가 일으켰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주주환원을 한번 지목해 보았습니다. 2023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45개국의 상장사 자료를 직접 비교 분석한 결과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합을 총 자본으로 나누었을 때 한국 기업이 45개국 중 가장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KB증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지난 10년 동안의 총 평균 주주 환원율은 약 29%로 이는 미국 89%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68%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기업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정도가 비교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종종 발견되곤 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연결을 돕는 매개체입니다. 이로써 기업은 경제활동의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투자자도 기업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주환원이 미흡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주식을 구매하더라도 그 주식이 나중에 되돌려줄 이익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신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으로 진입이 더욱 주저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기업 경영에 기반을 이룹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이는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더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거시 경제에 대한 적신호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주환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찬솔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익숙하지만 가끔은 서울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할 때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질서 정연한 도시 모습이 아닌 갑자기 난개발된 소규모 비닐하우스들로 바뀌는 풍경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풍경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산도 아닌 저 넓은 평지를 왜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도한 그린벨트 설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국토의 비효율적 개발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그린벨트가 부동산 가격 왜곡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지고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매우 많아지면서 서울 근교의 거주 소유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인 도시 녹지 보전이 여전히 중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아예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토를 무조건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현 활용 실태보다는 넓은 그린벨트 부지에 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러넣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내에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서 우리 국토를 가꿔 나가는 모습, 여러분은 과연 상상이 되실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날이에요. 날씨도 참 좋고, 네, 여러분이 아주 새로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을 얻은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또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뻐요. 시장경제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제스예요. 자유교보는 하이에크, 미제스, 프리드만, 라스바드 이 네 사람의 사상가의 뿌리를 둔 이념적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미제스가 하이에크의 스승인데 시장경제라는 말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준말이다 이런 취지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시장경제라는 것이 되게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마켓 이코노미다 그러면은 거래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줄임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순수성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자본주의 이전과 이유는 뭐냐라는 또 역사가를 이렇게 그 단계론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 따져보면 이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 시대를 열 이전을 우리는 이제 중상주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중상주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부장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왜 그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금을 잔뜩 갖다가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을 잔뜩 쌓아놓고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부자인 줄 알았어. 그걸 이제 중상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자 나라의 특징도 아니고 금 잔뜩 쌓아놔봐야 별로 좋아지질 않는 거야 뭔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고 휴메의 그 경험주의 철학이 바탕이 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덤 스미스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산한 만큼, 여러분이 가치를 창출한 만큼, 여러분이 돈을 번 만큼 쓸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생산, 분배, 소득 이게 다 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한 만큼 소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 뭐 농업 사회에서부터 제조업을 서비스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 소득을 통해서 지출을 하니까 또 이 소비 수준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를 노력을 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했던 주체가 뭐냐? 바로 유닛이 뭐냐?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의 역사는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간의 수공업의 조그만한 거였는데 그게 점점 유럽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오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애덤 스미스가 발견했던 거는 분업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기업이라는 유닛이 생산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업이 나오면서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든 그 자본주의 하에 누리는 모든 주체들이 부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의 가장 이해가 포드 자동차죠. 거기에 그 포드 자동차를 과거에는 영국이나 어느 나라나 귀족이 타던 거를 이제는 노동자가 타는 일반적인 제어가 되죠. 그리고 그런 노동자가 그 월급 받아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중산층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순수성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오라, 공산주의가 오라라는 말을 못하는 순간이 왔어요. 소련이 망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 자본주의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당히 자본주의 하자는 뜻이에요. 적당히 시장 경제 하자. 시장 경제에다가 적당히 사회주의를 섞자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섞었던 유럽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사회주의를 많이 섞었어요. 유럽이 사회당이 집권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현상이 상당히 뿌리를 내렸지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형태로 버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사회당들이 어떻게 나중에 포기하고 자본주의 가려니까 어떻게 말을 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노동당 강령 다 없애고 사회당 강령 다 없애고 나서 슬그머니 제3의 길로 갑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뉴딜 정책에 의해서 적당히 사회주의를 갖고 들어왔다가 미국께서 그 사회주의를 빼기 시작한 게 1970년대 말 프리드만, 레이건에 의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책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의 그러한 순수성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의 순수성, 시장 경제의 순수성에 의해서 이 지금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사회주의를 섞어버리는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 경제에 그래서 순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코어예요. 보수주의가 뭐예요? 좋은 걸 지키자는 거죠. 좋은 걸 지켜야지 혁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방주의, 혁명은 좋지 않아요. 혁신을 하려면 좋은 것을 지켜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수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서로 보수주의는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는 부분이고 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가 갖는 정치 사상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역할이 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앞으로의 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에 그치지 말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도전 그리고 멋있는 성취 이런 것을 이끌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 가집시다.